네, 엄마를 살해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딸의 청원, 이른바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인데요. 이후 사건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주장과 달리 계획범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23일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논두렁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6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는 온통 멍투성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신 발견 당시 이 시신이 굉장히 이상한 차림이었습니다. 바로 베개를 베고요. 이불까지 덮인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은요, 이 범행 장소는 바로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불과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이 범행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가 보니까요, 또 이제 전깃줄에 포박되어 있는 피해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숨진 여성의 언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2명인 셈이죠.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행 용의자는 바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성폭행 전력이 있어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한 휴게소에 숨어있는 이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네, 이 남편 어쨌든 살인 용의자가 됐는데 특히 아내에 대해서요. 왜 살인을 했다고 합니까? 자기는 뭐 아내를 때린 거는 맞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많이 듣는 소리죠. 우발적이다, 고의가 아니었다, 또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공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 아내와 합의를 해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왜 부인의 시신을 거기 논두렁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벽에 이불을 갖다 덮어놨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자기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우발적으로 살해하거나 우연히 살해라는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인에게 수차례 아내를 뭔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말들 자주 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은 수사 단계 그리고 첫 공판기일까지 계속 우발적 범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와 좀 배치되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같은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 남성의 딸의 주장에 의하면 일단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나 내 부인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고 네. 또 지인에게 별거 중인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염탐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대략 집에서 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는 남성에게 이걸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성이 어떤 남성이냐면 이 지금 피해자인 여성의 과거 동거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이쪽도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 남성을 시켜서 부인을 염탐을 하게 했고 실제로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까지도 이 피해자의 집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남편과 함께 아내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대천 황피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트럭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죽이고 올 수 없냐고 저한테. 내가 얼마 준다고 또 그렇게까지 하고 네가 달라는 만큼 챙겨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죽이고 올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저한테. 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딸의 주장에 따르면 정말 아버지가 뭔가 계획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주장도 그렇지만은 사체가 발견된 이틀 전에 네. 본인이 이제 사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장에서 불도 안 켜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물건 빛이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차량 라이트 빛을 보고 몰래 바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고 또 부인을 살해했을 때 옷하고 나중에 옷이 또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봐서는 그 피해자의 딸이며 피의자의 딸이죠. 네. 피해자의 딸이 볼 때에는 자기 아빠가 엄마를 죽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별거 중이던 아내를 염탐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불이나 옷가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사실 계획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염탐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동선이라든가 시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이제 참고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뭐 그 이전까지는 뭐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보는데 이 살해 도구도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일을 벌이고 난 이후에는 증거 인멸을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철저히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인 즉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네. 사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막을 수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네, 숨진 여성이 발견된 게 3월 23일입니다. 근데 약 보름 전에요, 이 여성이 한 게 있습니다. 경찰에게 남편이 나를 때린다. 남편이 때리니까 이제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조치가 뭐냐면요, 이 가해의 남편이 아내를 다시 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는 거, 그러니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임시 조치입니다. 여성이 임시 조치를 해달라, 이 남편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전화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검찰, 법원이 이제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임시 조치를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조치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임시 조치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경찰은 추가적인 조치나 아니면 뭔가 남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임시 조치가 이제 기각이 됐지만 경찰에서 볼 때에는 네. 남편을 곧바로 수사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속은 안 되거든요. 네. 조사받고 보냈을 경우에 또다시 아내한테 가가지고 나를 네가 신고를 했어 해가지고 폭행이 있을까 봐서 네.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를 안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경찰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남편이요. 물론 딸의 주장입니다만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제 그동안의 그 경력을 쭉 보게 되면 엄청난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결혼을 5번을 했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한 게 5번이고 실제 이 딸의 그 진술에 의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한 것이고요. 그때마다 이제 폭력을 사용했고 또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전과가 2001년도에서부터 2009년 7월까지 여대생과 주부 등 6명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해가지고 징역 8년을 그 선고받고 복역하고 난 뒤에 출소를 해가지고 2018년 3월에 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살인 사건은 뭐 출소한 지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네.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딸이 관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복종 아니면 무조건 폭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폭행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그 때리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본인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때리는 그런 어떤 잔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의 딸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올렸을까 싶어요, 아버지가요. 맞습니다. 지금 자신은 피의자의 딸입니다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의 딸이라고 밝힌 이 분이 올린 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잘못을 했다라고 밝히는 네.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수사 또 응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호소글을 올린 건데요. 사실 딸이 아버지를 벌해달라라고 호소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또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이유가 아버지가 또 나오면 자신도 지금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질릴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도 계속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었고 거기다가 지금 딸이 어쨌건 지금 아버지 계획범죄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낮은 형량이 선고가 돼서 나오게 되면 본인에게 위해를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초동수사의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딸 입장에서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발범행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네. 실제 형량이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일단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나와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사, 정확한 법 집행을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저 같아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찰 조사 때 주장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해 본 건데요. 1심 재판이 곧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